11살 하은이는 열이 펄펄 끓는 동생을 업고 새벽 2시에 편의점에 섰습니다. 손에는 검은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남긴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계산대 위 5,500원짜리 해열제. 3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삑. 결제가 승인되는 순간 서울 강남의 어느 고층 빌딩에서 한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5,500원. 그 작은 금액이 재벌 회장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살 하은이는 그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푹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3살배기 동생 도윤이가 밤마다 칭얼거렸고 그때마다 하은이는 눈을 떠야 했습니다. 엄마가 하던 것처럼 등을 토닥여주고 물을 떠다주고 이불을 다시 덮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도윤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투정인 줄 알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칭얼거리는 것 같아서 등을 두드려줬는데 손바닥에 닿는 체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황급히 동생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화들짝 놀랄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은이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엄마가 쓰던 낡은 화장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아무도 그 화장대를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은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약 상자를 뒤졌습니다. 소화제 반통,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약, 빈 연고통, 해열제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엄마가 아플 때 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이 단칸방과 낡은 살림살이 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낼 만큼의 잔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11살이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 쉬던 모습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도윤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아니, 칭얼거린다기보다는 앓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동생 곁으로 돌아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복숭아처럼 보드랍던 볼이 지금은 익은 사과처럼 붉었습니다. 하은이는 물수건을 짜서 동생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고 도윤이의 열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열려있는 곳이라곤 골목 끝 슈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퍼에서 해열제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지만 해열제 한 통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은이는 그 동전들을 손바닥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동전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은아, 이 카드는 정말 끝장일 때만 써야 해. 알겠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하은이에게 낡은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게 무슨 카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요? 하은이가 물었을 때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정말 급할 때만 써. 알겠지?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은이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엄마의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은 닳고 닳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검은 카드는 여전히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은이는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카드 표면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카드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카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걸까요? 하은이는 카드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도윤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는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열 때문에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언니, 엄마는요? 하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도윤이는 아직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3살짜리가 죽음을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오래 외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먼데 갔어. 금방 올 거야. 하은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열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업고 슈퍼에 가기로요. 하은이는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동생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난 뒤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못했으니까요. 하은이는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은이는 도윤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동생의 뜨거운 체온이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운 밤인데도 동생의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은이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11살짜리 소녀가 3살짜리 동생을 업고 깊은 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퍼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글씨 몇 개가 깨져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슈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가 차가웠습니다. 하은이는 카드를 꼭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거 써도 되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슈퍼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약 사줄게. 하은이는 잠든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한번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장인 거죠, 엄마.
11살 소녀는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운명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슈퍼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하은이는 문을 밀고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슈퍼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고 진열대에는 과자며 라면이며 생필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밤 프로그램인지 DJ의 나른한 목소리가 고요한 슈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을 다시 축혀 올리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발에 고무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슬리퍼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아서 하은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약은 어디 있을까요? 하은이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라면 코너, 과자 코너, 음료수 코너. 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체온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은이는 계산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대 뒤편 선반에 약 상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그리고 해열제. 하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해열제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인 모양이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인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들어온 것도 못 본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쥔 검은 카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저기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를 업고 한밤중에 슈퍼에 나타났으니 놀랄 만도 했습니다. 뭐야,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주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 해열제요. 해열제 주세요. 해열제.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은이의 등에 업힌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동생이 아픈 거야. 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하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인은 뒤를 돌아 선반에서 해열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용 해열제였습니다. 분홍색 상자에 귀여운 곰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다 주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주인이 해열제를 계산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5,500원이야. 하은이는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내밀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은이는 황급히 카드를 다시 잡았습니다.
주인이 하은이의 손에 들린 카드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표면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으니까요. 이거로 계산해 주세요. 하은이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졌습니다. 주인은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드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흠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주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거예요. 엄마가 쓰라고 했어요. 엄마.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은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얇은 분홍색 패딩 점퍼, 고무 슬리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카드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카드를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죠? 그러면 도윤이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동생이 많이 아파요. 열이 안 내려가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등에 엎인 도윤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은 잠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 떨리는 입술, 창백한 얼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됐어. 가져가. 주인이 해열제를 하은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는 두 손으로 해열제를 받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열제 상자가 이렇게 무거웠던가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등에 엎인 도윤이가 흔들렸지만 꼭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하은이가 슈퍼를 나서려는데 주인이 불렀습니다. 아! 하은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던졌습니다. 하은이가 황급히 받았습니다. 이온 음료였습니다. 열나면 물 많이 먹여야 해. 가져가. 하은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손을 휘휘 저으며 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은이는 슈퍼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은이는 걸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아, 언니가 약 샀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은이는 등 뒤에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은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전화기를 들었다는 것을요. 주인은 카드에 적힌 번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한 카드였습니다.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오래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카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든 건 한밤중에 동생을 업고 나타난 11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는데요. 방금 이상한 아이가 왔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동생을 업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가 이상해요. 아이 카드 같지가 않아요. 주인은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은 나쁜 마음으로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어느 빌딩에서는 한 노인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알림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슈퍼를 나선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가며 어두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하은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 건 아니겠죠. 하은이는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가 흔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에 쥔 해열제 상자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더 이상해 보일 거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방금 저기 슈퍼에서 나왔지?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은이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하은이의 등에 업힌 도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도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동생이니? 네. 하은이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겨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몇 살이야? 11살이요. 남자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살짜리가 3살짜리를 업고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급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슈퍼 주인의 신고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카드, 내 거 맞아?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열제 상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드는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거예요. 엄마가 쓰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이는 도윤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동생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만은요.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을 내밀어 하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너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그랬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시설에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도윤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자 경찰관의 표정이 찡그러졌습니다. 가슴이 아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여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약속은 자주 깨지니까요. 엄마도 빨리 나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떠났으니까요. 일단 이 아이부터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 상태가 심각해 보여. 일단 병원부터 가자.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하은이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등에 엎인 도윤이가 흔들렸습니다. 동생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골목 안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어. 남자 경찰관이 여자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시설에 보내려는 걸까요? 정말로 도윤이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뛰었습니다. 도윤이를 업은 채로 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뒤에서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더 빨리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차가 한 대 더 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멈춰 섰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를 안은 채로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하은이는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일단 동생 치료부터 받자. 응. 하은이는 고개를 들어 여자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 경찰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도윤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야 했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물이 있어. 가서 가져올게. 여자 경찰관이 경찰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차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차들이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인은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로고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광그룹,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빌딩은 마치 서울의 밤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빌딩 42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노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명우였습니다. 차명우. 성광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71살이었습니다.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우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명우는 보통 회의 중에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명우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 금액 5,500원. 결제 장소는 어느 골목 슈퍼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의는 차은서. 명우의 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딸이었습니다. 명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명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휴대폰 화면만 보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전 딸 은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인 명우와 크게 다투고 나서였습니다. 은서는 명우가 반대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우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명우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딸을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결과는 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서는 그 남자와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명우는 딸을 찾으려 했지만 은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명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준 카드가 있었습니다. 은서가 어렸을 때부터 써오던 카드였습니다. 명우는 그 카드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제도 없었지만 명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명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임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무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71살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서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비서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소, 지금 당장 가야 해. 차 준비해. 비서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비서도 이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제된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명우가 매달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카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명우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맞니? 명우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명우는 황급히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명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42개층을 내려가는 동안 명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일까? 은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건강하긴 한 걸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명우는 빌딩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딩 앞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소가 상당히 먼 곳입니다. 도심 외곽의 달동네 쪽인데요. 상관없어. 빨리 가. 명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은 세단 세 대가 줄지어 달렸습니다. 앞차에는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고 뒷차에는 명우의 보좌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명우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결제 알림 메시지가 아직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명우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5,500원. 고작 5,500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사느라 이 금액이 결제된 걸까요? 그때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비서가 명우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그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인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슈퍼 주인이 이상한 카드 결제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한 건 10살쯤 된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동생을 업고 있었다고 하네요. 명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 동생을 업고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명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은서의 딸이라면 그건 명우의 손녀였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라면 손녀가 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가.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딸을 내쫓은 것은 명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명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려 달동네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지나가기엔 너무 비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은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명우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단 말인가. 명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내쫓지 않았더라면 딸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모든 게 명우의 잘못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었습니다. 명우는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번갈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명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 명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명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앞에 있는 아이만 보였습니다. 명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명우를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막으려 했지만
비서가 재빨리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광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세요. 경찰관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성광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경찰관들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성광그룹 회장님 손녀였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재벌가의 손녀라니요. 명우는 하은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은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등에는 도윤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분홍색 패딩 점퍼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고무 슬리퍼를 신은 맨발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명우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명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명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무릎이 차가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 상관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이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다니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우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몸이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처럼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명우는 그런 하은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없이 동생을 돌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명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아버지야. 내 외할아버지란다.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에게 외할아버지가 있었나요?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늘 피했었습니다. 아빠 이야기도 다른 친척 이야기도요. 거짓말이에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저랑 도윤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그렇게 말했군요. 가족이 없다고 했군요. 그건 명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내쫓은 명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잔인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명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우는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엄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잘못했어. 명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가장으로서 항상 강인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우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외할아버지일까요? 진짜일까요? 하은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도윤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은이는 화들짝 놀라 동생을 살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명우도 도윤이를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명우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윤이와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명우는 하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명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하은이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다시 끙끙 앓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하은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우의 손이 하은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노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명우는 하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손녀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가자. 병원부터 가자.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은이는 난생 처음 이런 차에 타보았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서야,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20분.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은이는 품에 안긴 도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정말 외할아버지 맞아요. 하은이는 속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요. 명우는 두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들의 얼굴에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 남겨준 선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명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도윤이의 열은 병원에서 내렸습니다. 의사는 급성 편도염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받고 며칠만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이들은 명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서울 외곽의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철문 앞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길고 넓은 진입로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고 잔디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잔디가 푸른 게 신기했습니다. 하은이는 차 창문에 코를 박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궁전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고요. 차가 멈추었습니다. 하은이는 도윤이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명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명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은이가 살던 단칸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은이는 도윤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열이 채 안 빠진 얼굴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로비는 천장이 높았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의 고무 슬리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럽고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이 깨끗한 바닥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짝거렸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명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명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도연아, 이 아이들은 은서의 딸들이다. 내 조카들이야. 도연이라고 불린 남자의 눈이 하은이와 도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하은이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은서 누나의 딸들이라.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갑다 얘들아. 나는 너희 외삼촌이야.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느낌이 났습니다. 명우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먼저 방으로 안내해라.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우가 돌아서자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하은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하은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침대가 2개 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들 사이즈였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단칸방에 딱딱한 이불이 익숙했으니까요. 도윤이가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3살짜리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당분간 여기서 살 거야.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아까 그 남자,
도연이라는 사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이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은 거대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의자가 10개 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명우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고 도연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은이보다 2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하은이와 도윤이가 들어서자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었어도 태도나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렴. 명우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명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도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몸이 아팠으니까 잘 먹어야 해. 명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도연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쟤들이 진짜 은서 고모 딸들이에요. 진짜로요.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시우야, 식사 중에는 조용히 해라. 시우라고 불린 아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하은이는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들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데려왔다.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하은이의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하은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도윤아, 우리 빨리 먹고 방에 올라가자. 하은이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은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하은이는 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도윤이와 둘이었습니다. 둘이서 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은이는 잠든 도윤이 곁에 누웠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택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방, 새 옷들. 하은이와 도윤이에게 필요한 건 뭐든 주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새 장난감들의 신이 났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과 그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늘 느껴졌으니까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의 저택은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으스스하고 낯설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은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우의 서재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엿듣는 건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을 정말 여기서 키우실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외할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던 공손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연하지. 은서의 아이들이야. 내 손녀들이고. 명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준혁이에요. 10년 전에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간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자요. 성광건설의 돈을요. 하은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다. 명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들이신 겁니까? 범죄자의 자식들을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도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있고요.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범죄자라니요. 아버지가 범죄자였다고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갔다고만 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갔다고요. 하은이는 그게 하늘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이었다니요. 도둑이었다니요. 도연아, 그 일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니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증거가 명확했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린 거예요. 은서 누나는 그런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간 거고요.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눈은 정확했어요. 명우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은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었다고요. 회사 돈을 훔쳤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고요. 엄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왜 단칸방에서 살았는지요. 왜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범죄자의 자식들이 성광그룹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언론에서 떠들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후계자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15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좌하며 성광그룹을 키워왔고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희생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 아이들은 내 손녀들이고 이 집에서 함께 살 거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명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명우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서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우가 지나간 뒤 하은이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서재 안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하은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은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하은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작은 사진 한 장을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슬픈 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그 말투는 범죄자의 아내가 할 말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는 저택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서재 한쪽에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방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몰래 들어가 서류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과 재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광건설 횡령 사건, 김준혁 씨 유죄 판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아래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글씨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준혁이를 모함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고요. 하은이는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다른 메모도 있었습니다. 증인 매수 정황 발견. 하지만 증거 불충분. 도연이를 몰아붙일 수 없다. 은서에게 미안하다. 하은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게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습니다. 하은이의 가슴에서 뜨거운 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는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이 차가운 눈으로 하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니?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린 것이 참 궁금한 게 많구나. 도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잘 들어. 이 집에서 오래 있고 싶으면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마. 알겠니?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연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도연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잔을 한 번에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있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든 잔이 깨질 것처럼 세게 쥐었습니다. 명우가 저 아이들을 들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우는 하은이와 도윤이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보다 손녀들이 먼저였습니다. 도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도연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없애야 해. 저 아이들을 없애야 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이 집을 떠나게 만들면 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내보내게 만들면 됐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할 일이 있어. 내일 만나자. 짧은 통화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음험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은이는 정원에서 도윤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열이 내린 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택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아들 시우였습니다. 시우는 13살로 하은이보다 2살 많았습니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다가오는 걸 보고 하은이는 긴장했습니다. 시우는 늘 하은이를 무시하고 비웃었으니까요. 야, 너. 시우가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만했습니다.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축구할 줄 알아?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동네에서는 공을 찰 만한 넓은 공간도 없었고 축구공도 없었습니다. 그럼 배워봐. 내가 가르쳐 줄게. 시우의 말에 하은이는 의아했습니다. 시우가 갑자기 왜 친절하게 구는 걸까요? 하은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됐어. 나는 동생 봐야 해. 하은이가 거절했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도 같이 하면 되잖아. 애들은 공놀이 좋아하잖아. 시우가 도윤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는 공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공이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3살짜리는 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우가 공을 도윤이에게 굴렸습니다. 도윤이가 공을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하은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말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시우는 의외로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하은이에게 공 차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어쩌면 시우도 나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우가 갑자기 공을 3개 찼습니다. 공이 도윤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윤이는 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도윤이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도윤아.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야 아파. 도윤이가 울었습니다. 하은이는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무릎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하은이는 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우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내가 공을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시우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더 불리해질 거였습니다. 그때 저택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그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땅에 엎어진 도윤이와 울고 있는 하은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애가 동생을 제대로 안 봐서 동생이 다쳤어요. 같이 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시우 오빠가 일부러 공을 3개 찼어. 하은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하은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동생을 제대로 안 돌본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은이를 깔보는 투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은이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변명하지 마. 어린 동생을 데리고 위험하게 놀면 어떡해. 앞으로는 조심해. 수진은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잠시 하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위로했지만 하은이 자신도 울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와 그의 가족은 하은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내쫓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명우를 찾아갔습니다. 명우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니? 하은이는 망설였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우 오빠가요. 하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하은이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나가 있을래? 어른들 이야기할 게 있어서. 명우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은이가 동생을 다치게 했다면서요. 뭐라고? 시우한테 들었습니다. 정원에서 놀다가 도윤이가 크게 다쳤다고요. 하은이가 동생을 제대로 안 돌봐서요. 하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 명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은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동생을 돌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예요. 어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그건 연기였습니다. 도연은 하은이를 몰아붙이려는 거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하은이한테 이야기해보마. 명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은이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연과 그 가족들은 하은이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하은이를 모함했고 외할아버지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하은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파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를 모함했다는 증거가 담긴 파일이요. 외할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요. 그런 게 있다면 도연을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의 서재를 뒤져야 했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저택에 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과 수진이 외출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우도 학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명우와 가사도우미들 그리고 하은이와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명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언니가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하은이는 도윤이를 방에 놔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도연의 서재는 2층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은 아래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급할 때 도망칠 수 있도록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재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꽤 컸습니다.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책장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한 종이들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파일이었습니다. 겉표지에 김준혁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편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차 상무님께 요청하신 대로 증거 조작을 완료했습니다. 김준혁 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목격자도 섭외 완료했습니다. 증언 내용도 짜놓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사례금 부탁드립니다.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를 모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였습니다. 하은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택에 온 후 외할아버지가 사준 휴대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싫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편지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뭘 하고 있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하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꼬리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하은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출하신 줄 알았는데요. 하은이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잊은 게 있어서 돌아왔지. 그런데 내가 내 서재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도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하은이의 손에 든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그걸 봤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아빠를 모함한 거잖아요. 아빠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외삼촌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사진도 찍었어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하은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걸 내놔.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은이는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싫어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하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녀석이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이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하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아, 뭐라는 거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우가 서 있었습니다. 서재 입구에 서서 도연과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 아이의 팔을 잡고 있는 거야? 비명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렸다. 아니, 이 아이가 제 서재에 몰래 들어와서. 하은이가 명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명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이거 봐요. 외삼촌이 아빠를 모함한 증거예요. 하은이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우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도연아. 명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명우가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 명우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명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명우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몰랐어. 할아버지가 미안해. 내 아버지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명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우는 도연에게 회사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가족도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명우에게 매달렸지만 명우는 단호했습니다. 시우는 하은이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명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아들을 모함했어. 은서의 남편을, 내 사위를 감옥에 보냈어. 그것 때문에 은서가 집을 떠났고 결국 죽었어.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명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이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엄마를 힘들게 살게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연 가족이 떠난 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와 도윤이 그리고 명우만 남았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있었지만 가족은 셋뿐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며칠 뒤 명우는 하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명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우는 하은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은아, 앉으렴. 하은이는 명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긴장됐습니다. 명우가 서류를 하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사건의 재심 청구서야.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심을 신청했어. 하은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재심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재판을 다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은 증거 덕분이야. 도연이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편지 말이야.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했어. 아마 내 아버지는 곧 무죄 판결을 받을 거야.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하은이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아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 아버지를 꼭 데려올 거야. 명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명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명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우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할아버지야. 내가 용감하게 증거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명우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법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명우가 돌아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무죄야. 내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하은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영문을 모르고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빠 나온대. 아빠가 집에 온대. 아빠. 도윤이는 아빠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이는 동생에게 아빠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왔습니다. 저택 현관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하은이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의 감옥살이가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준혁은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아버지가 하은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은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품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웠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살짜리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준혁은 이미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준혁이 도윤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분이 아빠야. 우리 아빠. 아빠. 도윤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준혁이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에는 몸을 뻣뻣하게 굳혔지만 곧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해졌습니다. 명우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사위였습니다. 딸을 내쫓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준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음모에 희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우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명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하네, 사위. 명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도 죄송합니다. 은서를 지켜주지 못해서.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하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곁에 있다는 걸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하은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빠랑 같이 밥 먹었어요. 도윤이가 아빠한테 응애응애 했어요.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우리 가족 다 행복해요. 엄마도 기쁘죠.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별이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하은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진심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혹시 이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좋은 일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가득이었습니다.